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추적합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 정말 안정적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을 떠올리면 거대한 경제 규모, 막강한 국가 통제력, 그리고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 능력을 떠올리실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거대한 경제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금융시장과 경제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구조 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균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20-30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실제로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개입력이 강합니다. 은행도 대부분 국유은행이죠. 위기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해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통제 시스템 내부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지방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금융구조 전반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이유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한때 중국 GDP의 25에서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있었죠. 도시 개발, 건설,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까지 모두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과도한 부채 위에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끌어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갔고 분양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인구 증가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이 남아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자 개발사들의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채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의 대출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사 대출뿐 아니라 개인 주택담보대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은행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고속철도, 공항, 산업단지, 신도시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직접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를 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 즉 LGFV라는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규모가 수십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 역시 은행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림자 금융의 확대입니다.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는 공식 은행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금융 구조가 존재합니다. 신탁 상품, 자산 관리 상품, 각종 투자 플랫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조들은 원래 금융 규제를 우회하거나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런 상품에 돈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입니다.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이나 위험한 프로젝트로 흘러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구조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했고 소비 시장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주택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이 큽니다. 도시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 신규 주택 수요도 줄어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많은 주택이 공급된 상태라면 시장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 경제는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은행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금융 시스템 부담이 커집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 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결 구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시스템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가진 국가입니다. 국유은행이 많고 정부 개입력이 큽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현재 보이는 균열이 단순한 성장 둔화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더 큰 경제 구조 변화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숨겨진 흐름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금융 이야기를 계속 쉽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